뭐랄까 이런 빅테크 업체들이 뭐랄까 유니콘 기업이라고 불렸고 이제 신선 기업으로 새로운 어떤 IT 기업으로서 새로운 어떤 산업을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이 주축으로서 오히려 찬양받는 입장이었다면 지금은 이미 이제 기득권이 되고 뭔가 이 그 권력이 지나치게 이제 비대해져서 그것이 이제 남용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단순히 인권 침해 문제만이 아니라 시장에서 이제 공정한 경쟁을 그런 저해하는 그런 어, 문제 제기를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몇 년 동안 여러 가지 이제 규제 문제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일부 이슈들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세 개의 챕터로 나눴는데 일단 개인정보부터 시작을 할게요.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사건 혹시 들어보셨나요? 다들 이거 유명한 사건이었죠. 이 페이스북 자체 이제 플랫폼도 있지만 여기와 연결이 돼서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페이스북 하시는 분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은 안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페이스북 다 보면 약간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 어쨌든 이 페이스북에 연결된 앱이 있어요. 이거는 페이스북 개발한 게 아니라 이제 제3자 개발자들이 개발을 해서 페이스북과 연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앱 중에서 2013년에 그 캠브리지 대학의 이제 이 데이터 과학자인 알렉산드르 코건이라는 사람이 This is your digital life라는 앱을 개발을 해서 페이스북과 연동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일종의 이제 성격 파악해주는 앱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이제 질문을 하고 딱 하면 그러니까 MBTI 검사 같이 당신은 어떤 유형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앱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면서 사실 사람들의 엄청난 그런 민감한 개인정보가 수집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캠브리지 애널리티카라는 회사에 그 개인정보를 팔은 거예요. 이 사실이 사실 그 이전에 2015년에도 그 뭐죠? 가디언이라든가 이런 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긴 했는데 크게 이슈는 안 됐어요. 근데 2018년에 크리스토퍼 와일리라는 사람이 내부 고발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 앱을 통해서 수집된 그런 개인정보가 이제 미국 대선이라든가 그다음에 영국의 브렉시트라든가 이런 정치 캠페인에 활용이 됐다. 이렇게 이제 폭로를 한 거예요. 그리고 페이스북도 처음엔 이제 부정을 하다가 이후에는 이제 8,700만 명의 사용자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다 이렇게 시인을 했고요. 사실은 페이스북도 2015년부터 인지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냥 공개적으로는 이제 부인을 하다가 이제 폭로 이후에 이제 인정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이제 그레이트 핵이라는 다큐인데요. 이게 넷플릭스의 다큐로 있습니다. 혹시 넷플릭스 보시는 분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아까 크리스토퍼 와일리 내부 고발자. 그래서 이 사안을 다룬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사안을 다룬 다큐멘터리예요. 이후에 이제 당연히 이제 일단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하나 있죠. 나중에 이것이 이제 정치적인 캠페인에 활용됐다라는 거는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할 텐데, 일단 캠브리지 애널리티카가 분명히 어떤 페이스북의 개인정보를 사실 정부 주체도 모르게 무단으로 활용을 하고 제3자에게 제공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This is your digital life라는 앱을 만든 사람이 이제 캠브리지 애널리티카의 외부에 이제 판매를 한 거고 또 이런 것들이 이 정치 캠페인에 이제 활용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폭로 이후에 미국의 FTC가 이제 공정거래 우리나라 공정위 같은데요. 연방 그 거래위원회 여기서 이제 페이스북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어요. 근데 원래 사실 이 사건 이전부터 2000년대 초반부터 페이스북은 개인정보 문제가 되게 많았어요.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외부와 공유한다 이런 문제가 많아가지고 2012년에 FTC하고 동의 의결이라는 걸 이렇게 체결을 했어요. 뭐냐면 뭐뭐를 어떤 원칙에 따라서 개인정보를 관리하겠다라고 FTC와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FTC가 그 약속을 이번에 위반을 해왔는지 그 이후에 이런 조사를 착수를 한 거죠. 또 영국 같은 경우도 이제 정보위원회 ICO라고 있는데 여기가 우리나라의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조사를 해서 페이스북에 이제 50만 파운드의 벌금을 또 내렸고 그냥 개인정보 위반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죠. 미국도 FTC가 조사 결과 이제 2019년에 조사를 종결을 하면서 또 5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국 이용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조사를 했어요. 원래는
2018년 이즈음부터 한국도 이제 조사를 했어요. 그때는 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하다가 이 개인정보에 대한 권한이 현재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작년 11월 달에 발표를 했는데 한국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시 페이스북의 제3자 앱을 통해서 페이스북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무단 제공됐다 하면서 이제 67억 원 과징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자, 이 페이스북의 조사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이게 이제 페이스북이 확인한 내용, 아니,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확인한 내용이에요. 페이스북이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했다. 여기서 다른 사업자라고 하면 아까 이제 This is your digital life와 같은 그런 제3자 앱 개발자가 되겠죠. 그리고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내 정보만 제공된 게 아니라 내가 그 앱을 사용을 하면 내 친구의 개인정보도 제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그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도 동의 없이, 그러니까 나도 몰랐지만 내 친구는 더더욱 모르겠죠. 이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제공이 됐고, 이런 행위가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계속 진행이 됐고,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가 한 1,800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 최소 33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제공됐다. 근데 이제 이 330만 명이 뭘 의미하는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사회적 관계망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A와 B가 친구다. 혹은 A가 어떤 음악을 좋아한다. 혹은 어떤 음식을 좋아한다. 이런 것을 이제 소셜 그래프라고 하거든요. 소셜 그래프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이 이런 페이스북의 요 데이터베이스를 제3자 애플리케이션하고 연동하는 그걸 우리가 이제 API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트위터를 이용해서 어떤 다른데 트위터의 내용을 또 보여주는 게 있으면 이건 트위터 API가 있고, 구글도 예를 들면 구글 맵을 이용해서 이용자들이 뭐 어떤 자기만의 맵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구글이 제공하는 API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페이스북도 제3자 개발자가 페이스북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하려면 어떤 페이스북하고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규약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페이스북의 그래프 API인데 이걸 통해서 제공이 된 거죠. 그래서 페이스북 이용자가 제3자 앱에 이제 가입하거나 로그인을 하면 개인정보가 제공되는데, 이때 이제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도 제공된다. 그럼 어떠한 개인정보가 제공되냐? 여기 보시면 뭐 프로필, 가족 및 결혼, 연애 상태, 학력, 경력, 우리가 페이스북에 입력하는 그 대부분의 정보들이 제공이 됐고, 친구의 이제 개인정보도 이제 설정에 따라서 이렇게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도 그 제3자 앱 개발자에게 이제 제공이 된 거죠. 자, 그 피해 규모가 아까 330만 명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런 어떤 제3자 앱이 좀 많았겠어요?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사한 거는 그냥 자기네들이 파악할 수 있는 2개 앱에 대한 것만 해요. 하나가 여기 이 표에 GSR 앱이라는 게 이게 This is your digital life예요. 그거를 만든 아까 그 코건이라는 사람의 회사가 GSR이거든요. 그 GSR 앱을 통해서 This is your digital life 앱에 그 앱을 사용한 한국의 이용자는 사실은 184명밖에 안 돼요. 근데 제공된 정보는 85,000명. 친구까지 제공됐으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앱이 있어요. 이게 공개된 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문서에서는 그냥 가려놨는데 어떤 다른 앱이 있습니다. 그 다른 앱에 한국인 이용자 수는 8만 명. 근데 제공된 개인정보 친구 수까지 포함하면 320만 명. 합하니까 한 330만 명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지금 계산해서 페이스북이 이런 위반을 했다. 과징금 얼마 이렇게 딱 내린 거죠. 그런데 사실은 파악 못한 게 훨씬 많은 거예요. 뭐냐면 한국인이 개발한 제3자 앱이 몇 개냐? 10,000개가 넘어요. 그리고 여기 중복 포함이지만 사용자 수는 2,500만 명이 넘어요. 그럼 친구까지 포함하면 얼마일까요? 요 비율로 보면 엄청 많은 거죠. 억이 넘어가겠죠. 그 다음에 페이스북이 이 개인정보의 이제 무단 유출 경고를 받고 2015년 4월 30일 2015년 4월 30일 이후에는 아까 그 그래프 API라는 것을 이제 변경을 해서
이제 외부로 가져가지 못하게 제한을 하는데 몇 개 화이트리스트 개발자에게는 여전히 제공을 했어요. 2018년까지. 일부에게만. 그게 이제 거기에 포함된 제3자 개발자 앱이 68개. 그 앱을 사용한 사람이 230만 명 정도. 근데 그 친구는 얼마인지 모르는 거죠. 그건 왜냐하면 페이스북이 안 알려주니까. 근데 이제 추정컨대 이걸 보면 거의 우리나라 페이스북 이용하는 사람의 개인정보는 다 제공이 됐겠구나 라고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아까 1800만 명이라고 했네요. 중국 포함 이렇게 있지만 정말 페이스북 가입만 했고 친구도 이렇게 뭐죠? 친구 그 관계도 안 맺고 거의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면 거의 뭐 유출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송을 제기하려고 올해 초에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 소송인단을 모집을 했습니다. 근데 소송 제기하기 전에 이거 진보넷하고 법무법인 지향이라고 있어요. 저희가 잘 아는 변호사님들이 있는 거기서 같이 빅테크 공정성 투명성 사업단 줄여서 빅테크 공투단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좀 구닥다리 같은 이름이지만 이걸 만들어서 같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선 집단 분쟁 조정이라는 걸 신청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여러 사람이 같은 사안에 대해서 분쟁 조정을 신청을 하는 거예요. 왜 분쟁 조정을 하냐? 소송은 아시다시피 되게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개인정보 침해라는 게 내 개인정보가 이거 털려가지고 내가 엄청나게 무슨 경제적 피해를 봤다.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럴 가능성은 있죠. 사실은 내가 뭐 보이스피싱을 당했다. 그럼 사실 그 개인정보가 어디서 유출된 개인정보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유출된 사실은 유출된 사실대로 또 어떤 내가 피해를 봤으면 그 피해는 피해대로 서로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뭐 이것 때문에 내가 명확하지도 않은데 입증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집단 분쟁 조정은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그래서 올해 초에 이제 제기를 해서 최근이죠. 10월 29일 날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참가하신 181명인데 참가하신 분들한테 30만 원씩 손해배상을 해라.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 이제 개인정보 열람을 해줘라.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는데 문제는 페이스북이 조정을 거부했어요. 사실은 분쟁 조정 과정에서 거의 협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응하지 않겠다는 거죠, 페이스북은. 근데 이 분쟁 조정이라는 게 그래요. 양 당사자가 그래 우리 소송 가지 말고 같이 분쟁 조정으로 합의를 하자라고 했을 때만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페이스북이 조정을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분쟁 조정은 이제 의미가 없게 된 거고 저희는 이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죠. 근데 어쨌든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다라는 거는 페이스북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라는 것이 사실상 거의 명백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문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아까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페이스북에 니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어 라고 과징금을 내렸지만 정작 피해자가 누군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아까 그 330만 명 그게 누구냐 이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몰라요. 페이스북이 안 알려주니까. 그래서 이제 당사자가 내가 분명히 잠재적 피해자인데 그걸 확인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전데 제가 직접 페이스북에 열람 청구를 했어요. 개인정보 열람 청구. 당신네들이 가지고 있는 내 개인정보를 제공을 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한 거죠. 이게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에 이런 권리가 있어요. 제가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 4조의 정보주체의 권리로 여러 가지 권리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내 개인정보를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거죠.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걸 KT한테도 요구할 수 있고 네이버한테도 요구할 수 있고 누구한테나 요구할 수 있어요. 내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성공회대학교에도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35조에는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죠. 개인정보의 열람은 이런 절차를 통해서 한다라고 이제 35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했어요. 근데 이제 페이스북은 어떻게 답변했냐? 제가 이제 질문한 게 뭐냐면
내 개인정보가 제공된 제3자 앱이 뭐냐. 어떠한 개인정보가 제공이 됐느냐. 만약 제공됐다면. 그다음에 내 친구의 개인정보도 제공됐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질문한 거예요. 5번은 내 친구의 제3자 앱을 통해서 내 개인정보가 제공된 적이 있느냐. 사실 아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결정한 게 그거잖아요. 친구의 개인정보까지 제공됐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용한, 내가 뭐랄까, 가입한 그런 제3자 앱을 통해서 내 친구의 개인정보까지 제공됐느냐. 그리고 어떤 개인정보가 제공됐느냐. 그 다음에 내 친구의 앱을 통해서 내 개인정보가 제공된 적이 있느냐. 언제 제공됐느냐. 뭐 어떤 정보가 제공됐느냐. 혹은 여기에 대해서 내가 동의를 한 적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질문한 거예요. 근데 이제 페이스북은 우리는 그거 제3자 제공으로 판단하지 않는데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한 거죠. 그리고 이거는 제35조 열람권의 대상이 아닌 것 같아 라고 답변을 하면서 저한테 알려주지 않았어요. 사실 이 자체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라고 볼 수가 있죠. 사실 이 문제도 이제 저희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를 한 상황이에요. 자, 지금 여기까지가 이제 아까 그 캠브리지 애널리티카와 관련된 이슈인데 더 좀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자면 페이스북이 그러니까 페이스북 내에서의 내 활동과 관련된 예를 들면 내가 어떤 게시물을 열람했는지 누구와 친구 관계인지 뭘 좋아했는지 이것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냥 인터넷 전체 사실상 인터넷 전체에서의 내가 웹을 방문한 기록, 그다음에 앱을 사용한 기록 이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마켓에서 신발을 샀어요. 이게 이제 페이스북에 설명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신발을 샀으면 그 지마켓이 페이스북에 여러분들의 활동 정보를 페이스북과 공유한다는 거예요. 그럼 페이스북을 그냥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지마켓이 이 신발을 구매한 사람한테는 뭐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든가 이럴 때 이제 사용한다라는 거죠. 제 프라이버시 침해를 무릅쓰고 제가 제 거를 좀 공유를 하자면 제가 이제 아까 그 설정에서 페이스북 내에 요 메뉴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확인한 거에 따르면 예를 들면 내가 이런 걸 사용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뭐 이런 앱, 쿠팡 앱, 배달의 민족 앱, 월스트리트 저널 제가 이것 때문에 방문을 한 적이 있거든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11월 27일 날 월스트리트 저널로부터 받은 거예요. 뭐 파이어폭스 뭐 이런 앱, 이티뉴스 전자신문이죠. 이런 걸 방문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티뉴스 무슨 회원도 아니거든요. 그냥 사이트를 방문한 거예요. 배민은 깔았죠. 깔아서 썼어요. 이런 것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페이스북이 이게.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냥 내가 배민을 썼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액티베이트 앱을 이제 실행했다는 거죠. 애드 투 카트 뭘 주문을 해서 카트에 넣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내용까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업체에서 어디에 페이스북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코드를 어떤 코드를 넣느냐에 따라서 이런 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세한 내용을 사실은 페이스북이 다 수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근데 이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잘 모를 거예요. 페이스북이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그리고 예를 들면 배달의 민족이 혹은 전자신문이 월스트리트 저널이 저한테 동의받은 적이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왜냐하면 내 동의도 없이 나도 모르게 내 개인정보를 서로 지네들끼리 주고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입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제가 페이스북 중심으로 말씀드렸지만 페이스북만 그런 건 아니죠. 요거는 일종의 제 부캐라고 볼 수 있는 계정인데 제 주 계정은 아니고 이것도 뭐 다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제가 설정해서 기록을 안 하도록 이렇게 다 설정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기존 기록들도 다 삭제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특히 구글 같은 경우는 우리 안드로이드 앱과 연동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스마트폰 사용 내용 이런 거 다 알 수 있죠. 내가 어떤 앱을 실행했는지. 사실은 이제 제 주 계정에서는 이거 기록 안 하게 다 해놨어요.
근데 페이스북도 할 수도 있는데 이건 나중에 또 소송을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삭제 안 하고 보관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민주주의 얘기를 좀 해보죠. 우리가 오늘 제목이 미디어 민주주의인데 요 오른쪽 아래 우리 민주주의의 완전성에 대한 것이다. 이게 아까 그 Great Hack 거기 나온 한 장면인데 이 내부 고발자가 이게 아마 영국 의회에서 이제 그 청문회 같은 데서 이제 증언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그 하나의 장면입니다. 자,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다시 돌아가면 이 데이터가 정치 캠페인에 이용됐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유명한 게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특히 이제 많이 알려진 게 2016년에 트럼프 대선 캠페인에 이용됐다. 그래서 이용자의 페이스북 활동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성향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보수적인 성향인지, 또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지, 뭐 취미가 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권자의 성향에 최적화된 메시지를 발송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트럼프 지지자한테는 뭐 트럼프가 와 뭐 이런 영상, 그다음에 투표소는 어디입니다. 뭐 이런 안내 메시지 이런 것들을 안내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동층, 유동 스윙보트라고 있잖아요. 스윙보터. 이 분들한테는 힐러리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제공을 하는 거죠. 힐러리가 이런 짓을 저질렀다. 이런 말을 했다. 뭐 이러면서 혹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어떤 유명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러니까 근데 이분들은 자기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뜨는데 왜 뜨는지 몰라요. 그냥 광고가 뜨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한테 최적화된 있다는 건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뜨는 거예요. 내 타임라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이 됐고 또 이 캠브리지 애널리티카의 데이터가 이제 브렉시트에서 이 EU를 나가자는 그쪽 세력에 이제 이용됐다라고도 합니다. 저희가 이제 2002년도에 헌재의 판결을 이끌어낸 게 있는데 사실 이 헌재 소송을 저희가 제기를 한 거거든요.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에 뭐냐면 당시에 불온 통신을 정부가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불온한 인터넷상의 콘텐츠를 정부가 삭제해라고 하면 삭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었는데 뭐가 불온하냐 이게 되게 모호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위헌이다 라고 하면서 저희가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해서 위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사실은 불온 통신이 아니라 불법 통신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좀 되게 실망스러웠죠. 왜냐하면 불법이면 뭔가 이제 규제를 해야 될 것 같지만 불법을 여전히 정부가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행정기관이. 법원이 판단하는 불법물이 아니라 행정기관이 판단하는 그런 불법물은 삭제, 차단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튼 당시에 이제 이런 판결을 하면서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했냐면 인터넷은 공중파 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이고 표현 촉진적인 매체다. 그래서 이 과거에 이런 질서 위주의 어떤 이 사고만으로 이 규제를 해서는 안 된다, 인터넷을. 되게 멋있잖아요. 헌재가 이때 이런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당시에 인터넷상에서 운동을 하던 저희들도 기존에 사실은 신문 방송은 에디터가 있잖아요. 편집자가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잘 정돈된 그런 컨텐츠이긴 하지만 어쨌든 한번 필터링된 그런 컨텐츠고 누구나 신문 방송에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인터넷은 누구나 날 것 그대로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매체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뭐 명예훼손, 불법 음란물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문제의 소지가 있는 그런 이 내용들이 있을 수 있지만 표현의 자유를 획기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매체다. 라는 어떤 그런 희망을 긍정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한국의 뭐 우리뿐만이 아니라 인터넷 초창기를 접했던 많은 사람들이 꿈꿨던 그런 것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미디어가 민주화됐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지금 여전히 그러냐라는 부분이 이제 많은 고민이 이제 필요한 부분인데, 지난번에도 가짜 뉴스 하셨다면서요, 그죠? 지난 특강에서. 그러니까 이 인터넷에서 우리가 이제 접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결국 누군가 조작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문제가 이제 제기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조작은 당연히 이제 콘텐츠 조작이죠. 가짜 뉴스라고 하는. 근데 이제 정치적인 차원의 가짜 뉴스는 사실 예전부터 있었잖아요. 유언비어라는 것들, 그죠? 근데 이제 상업적 목적으로도 해요. 혹시 이 기사 보셨나요? 음, 잠깐 이제 뉴스를 보겠습니다. 공유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공유가 화면만 돼 있어요. 뉴스를 공유해줘야 될 것 같아요. 들려요? 뉴스를 공유해줘야 될 것 같아요. 화면을 다시 공유를 해서 그 화면을 영상이 공유. 안 보입니다, 지금. 네, 잘 안 보인다고요? 네, 네. 영상이 안 보입니다. 그 지금 아, 보이는 거를 공유 다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다시 할게요. 이거를 보이나요? 안 보여? 안 보여요. 네. 왜 안 보이지? 그냥. 공유를 다시 이렇게 그 화면을 다시 공유해줘야 될 것 같아요. 밑에 공유 보셔가지고 줌에서. 아, 요거를 네네. 네. 아, 혹시 그렇죠. 보이나요? 보여요. 네. 그러니까 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전혀 미국 대선과 잠깐만요. 미국 대선과 관계없는 마케도니아에서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런 가짜 뉴스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이런 가짜 뉴스가 돈을 버는 이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유언비어, 그 정치적이든 상업적이든 잘못된 뉴스는 예전부터 있었거든요. 혹은 이게 악의적이지 않더라도 잘못된 뉴스는 있을 수 있죠. 사람들의 인식의 한계로 인해서.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돈이 되고 더 활성화되는 이유가 뭐냐? 사실 알고리즘이 그걸 촉진하고 있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9월이죠, 올해. 이 페이스북의 수석 프로덕트 매니저였던 프랜시스 하우건이 내부 고발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의회 증언에서 뭐라고 했냐면 증오가 페이스북을 키웠다. 그다음에 알고리즘은 중도좌파는 극좌파로, 중도우파는 극우파로 만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초기에 이제 시리즈로 16개인가 이렇게 쭉 시리즈로 보도를 했는데 이런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은 건강한 곳으로 자신의 플랫폼을 만들려고 했지만 사실은 사람들을 더 화나게 했다. 2018년에 페이스북이 알고리즘을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이런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뭐 뉴욕타임즈라든가 이런 미디어, 주류 미디어들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많이 공유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페이스북이 사실 계속 이제 사람들이 뭐 좋아요, 그다음에 공유 이런 수가 떨어져 가는 거예요. 당시에. 그리고 뭐 이제 그 미국 대선 지나면서 뭐 페이스북이 러시아에 이용당했다 뭐 이런 이제
얘기도 많았고, 그러면서 페이스북이 알고리즘을 변경을 하면서 이런 명분을 내걸었어요. 수동적인 미디어 소비보다 친구와의 상호작용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이제 MSI라고 하는데 Meaningful Social Interaction. 그래서 의미 있는 상호작용에 가중치를 부여한 거예요. 예를 들면 좋아요 1점, 공유 10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하고 상호작용하는 거가 더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많이 공유될 수 있도록 이제 그 알고리즘을 변경을 한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니까 실제로 주류 미디어의 트래픽이 감소했어요. 사실 이건 저도 느끼는데 저희가 뭐 언론사는 아니지만 저희도 이제 페이스북에 페이지가 있고 계속 우리 뭐 성명서든 뭐든 이제 올려놓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전보다 트래픽이 팍 줄었어요. 이 즈음에. 그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왜 그랬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걸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알고리즘이 변경됐던 거죠.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미디어의 트래픽이 감소하고 예를 들면 뭐 좋아요라든가 공유라든가 이런 어떤 인터랙션이 많아졌대요. 많아졌는데 이후에 이제 페이스북 내부에서 좀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평가 결과 오히려 분노와 선정주의 콘텐츠가 증가했다. 이 내부 메모에 재공유된 콘텐츠 사이에 뭐 가짜 뉴스, 뭐 독성, 폭력적 내용이 이제 과도하다. 이걸 이제 내부에서의 연구 결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부 스태프들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알고리즘을 이렇게 약간 또 조정을 해서 이렇게 개선을 하자라고 이제 했는데 주커버그는 이거를 이제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터랙션이 줄어들지 않느냐? 그거는 우리의 일차적인 목표와 충돌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걸 거부했다. 하여튼 여러 연구 결과가 나오는데 예를 들면 이제 정치적 민주주의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아니면 어떤 정당 같은 경우는 이전에는 긍정 부정을 50대 50으로 내버렸는데 이후에는 더 잘 되는 걸 많이 내보내겠죠. 그러다 보니까 80%가 부정적인 내용이에요. 왜냐면 그게 더 많이 퍼져나가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정당 활동, 페이스북을 통한 정당 활동이라든가 서로 정치적인 토론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변화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사례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이걸 이제 페이스북 파일이라고 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이 10대 소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런 이제 페이스북 내부의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이것도 숨겼다. 인도 내 민족 종교 간, 예를 들면 이슬람과 그 힌두 사이의 어떤 민족 간, 종교 간 혐오 발언이나 폭력을 부추겼다. 이것도 이제 내부에서 이제 파악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사실 90% 이상이 이제 미국, 캐나다 밖에 있는 거예요. 페이스북 이용자가. 하지만 소수 언어에 대한 투자는 부족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나라에서 혐오 발언이 엄청나게 이제 많음에도 불구하고 걸러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페이스북 그 AI가. 왜냐면 그쪽 언어로 혐오 발언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때문에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여성 인도 사용자로 일종의 테스트 계정을 가짜 계정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뭐 양극화, 민족주의 콘텐츠, 잘못된 정보, 폭력 유혈 정보, 뭐 소프트웨어 코로너 이런 어떤 콘텐츠에 시달렸다. 그러니까 이제 알고리즘이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유도를 했다라는 거고요. 또 중동에서 이제 인신매매 콘텐츠, 인신매매가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벌어졌는데 계속 방치하다가 나중에 애플이 너네 자꾸 그러면 앱스토어에서 제거한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때야 조치를 취했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크로스 체크라는 이제 화이트 리스트를 통해서 콘텐츠 관리를 하잖아요, 페이스북이. 근데 이제 유명 인사를 우대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치인이라든가 연예인이라든가. 뭐저 같은 사람이 쓰면 이제 삭제될 글들이 유명인이 쓰면 삭제 안 된다든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AI를 통해서 혐오 발언 콘텐츠 관리를 자동화하고 있지만 내부 직원들도 한계가 있다. AI 성능이 한계가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이제 주커버그는 이건 사실 좀 과도한 모함이다. 이건 내부의 분석의 한 자료일 뿐이고 그다음에 우리만이 아니라 이건 사실 사회의 병폐다. 왜 그걸 다 페이스북에 뒤집어 씌우려고 하냐.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표현의 자유와 어떤 혐오 발언을 규제하는 거. 사실 이건 이제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뭐 무작정 이제 지울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이제 얘기를 해요. 사실은 완전히 이제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죠. 변명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걸 보면 아까 이제 컨텐츠 자체 조작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알고리즘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제 유명한 사례가 있었죠. 2012년에 이 페이스북
예, 데이터 팀하고 어떤 대학 연구진하고 페이스북 알고리즘을 조작을 해서 어떤 반응을 알아보는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긍정적인 뉴스피드를 많이 띄우고 어떤 사람한테는 부정적인 뉴스가 많이 나타나게 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감정 전염이 발생을 했다는 것을 알 거예요. 긍정적 포스트를 많이 접하면 사람들이 긍정적 게시물을 많이 쓰고, 그 반대는 또 반대로 되고, 요거를 이제 논문에 실은 다음에 엄청나게 이제 많은 사회적인 반발을 불러일으킨 거죠. 아니,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뭐 실험용 쥐냐라는 이제 반발을 불러왔던 거고, 이 클레이 존슨이라고 이분이 아마 오바마 이 대선 때 이제 관여하신 분인데, 그러면 이 페이스북이 CIA가 페이스북에 이제 압박을 해서 알고리즘을 조장을 하면, 예를 들면 수단 같은 데서 폭동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거냐,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트위터에 썼다고 합니다. 알고리즘을 이제 믿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페이스북뿐만이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내비게이션 거의 대부분 쓰잖아요. 요즘에 이제 길을 모르죠. 다 내비 켜놓고 가는데, 내비게이션이 이제 최단 경로, 최적 경로 이런 걸 안내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내가 진짜 좋은 길로 안내하는 건지, 아니면 혹시 자기네들이 좋은 길로 안내하는 건지, 이런 이제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뭐 지금은 이렇게 크지 않을지 몰라도 그런 요인이,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차가 일반화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자율주행차는 과연 그게 차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핸드폰이 전화기예요? 전화기가 아니라 전화도 되는 컴퓨터잖아요. 그죠? 자율주행차는 움직일 수 있는 컴퓨터거든요. 나를 태우고 어디론가 갈 수 있는 컴퓨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율주행차의 기능은 사실은 차의 기능도 있지만, 여러 가지 그냥 우리가 컴퓨터를 통해서 접하는 인터넷, 모든 인터넷 네트워크 사용, 그거 이제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자율주행차가 나한테 그러겠죠. 아, 최근에 여기 이 근처에 좋은 커피숍이 생겼는데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안내를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지금 당장 우리가 검색을 하면 보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앞에는 뭐가 뜨죠? 광고가 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알고리즘이, 근데 지금 이 광고가 이제 광고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도 사실은 이제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를 하는 거거든요. 만약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어떤 단어를 쳤을 때 어떤 검색 결과가 광고인지 뭔지 모르고 그냥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나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검색 결과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나한테 내가 진정 찾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의 이익을 위한 어떤 결과를 나한테 보여주겠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런 알고리즘이 과연 나의 어떤 그 가치를 위해서 작동을 하느냐. 근데 이제 그것이 정말 그렇게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예, 이런 거죠. 최근에 이제 감시자본주의 책이라고, 감시자본주의 라는 이제 책이 나왔잖아요. 이 하버드대인가요? 이분이 그 쇼사나 주보프라는, 좀 읽기는 힘들더라고요. 한 700페이지 되는 데다가 하여튼 근데 이분 얘기는 어쨌든 지금 감시자본주의 시대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어떤 이 잉여, 그러니까 이 활동의 잉여, 그걸 이제 개인정보죠. 우리가 이제 활동을 하는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대량으로 수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기반으로 이제 타겟 광고를 하는 것을 넘어서 아예 사람들을 통제하는 데까지 나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행동을 통제한다. 예를 들면 어떤 요즘에 보험과 연계된 자동차 보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이 내 주행 거리와 연계해서 뭐 일정 기간 안 타면 좀 할인해 준다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더 나아가서 아예 내 운전 습관과 연계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거칠게 몰면 막 보험료가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그렇지 않으면 보험료가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그리고 이제 계속 내 운전할 때 계속 개인정보 수집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운전 습관을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단순히 나한테 뭘 판촉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나는 당연히 그게 내가 모니터링 되고 있다는 걸 알면 난폭 운전을 하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난폭 운전을 안 한다는 건 되게 좋은 얘기 같지만, 여기서 이유는 내가 어떤 방식으로 행동해야 되는지를 통제한다는 거예요. 외부적인 알고리즘이. 그래서
알고리즘이 생각하기로, 근데 그건 결국 기업의 알고리즘이겠죠. 기업의 이익을 위한 그런 알고리즘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대로 사람들을 이제 통제하게 됨으로써 결국은 인간의 어떤 자율성이 박탈되는 거 아니냐, 그런 시대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것이 뭐 제가 생각하는 이 책의 이제 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지금 이제 알고리즘이 단순히 어떤, 사실은 우리가 뭘 아느냐조차도 사실은 알고리즘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건 다 아시죠? 우리가 이제 필터 버블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똑같은 단어를 검색했을 때도 제가 검색했을 때 나오는 결과와 신영희 교수가 검색했을 때 나오는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거. 당연히 서로의 그 페이스북 그 타임라인도 다를 거고 넷플릭스 초기 화면도 다르겠죠. 나는 뭐 그것이 가장 나한테 최적화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어떤 나도 모르는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결정이 된 거고, 결국은 내가 뭘 아느냐, 어떤 정보를 접하느냐. 사실 음, 사실 전 그렇거든요. 우리가 이 내가 사실 지금의 나가 된 거는 내 주변에 어떤 선배가 있었고 어떤 친구가 있었고 그것이 나를 형성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서 봐도 많은 사람들이 선배 따라서 운동권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아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쨌든 내 뒤에 있는 나도 모르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냥 결정이 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저희가 10분 늦게 시작을 했으니까 제가 10분만 약간 초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 권리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2014년에 아주 2014년에 유명한 아주 유명한 어, 뭔가 괜찮아요. 좀 이상, 예? 괜찮아요. 근데 괜찮아요? 네. 괜찮아졌어요. 네. 네, 2014년에 유럽 사법재판소가 되게 유명한 판결을 했거든요. 이게 이칠 권리 판결인데 어떤 스페인의 한 사람이 자신이 이제 파산한 어떤 이런 기록들이 신문 어떤 언론사에 실린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몇 년 후에도 계속 구글에서 검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는 이제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데 검색이 되니까 내 평판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지워달라고 이제 구글에 요청을 한 거죠. 근데 구글은 아니 우리는 링크만 제공할 뿐인데 네가 그걸 지우고 싶으면 웹페이지 운영자한테 지워달라고 하든가 그걸 왜 우리한테 요구를 하냐 해서 이제 소송으로 간 건데, 유럽 사법재판소는 구글도 개인정보 처리자다. 예, 이 유럽 개념에서는 컨트롤러다. 니네가 검색 엔진을 통해서 크롤링하고 콘텐츠를 인덱싱하는 것도 거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개인정보의 처리다라는 거죠. 사실 이분은 그 자신이 검색되기 싫어서 구글에 요청을 한 건데 이것 때문에 되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어요. 아이러니하게. 이런 유명한 판결을 이끌어내서. 어쨌든 그러니까 이 법원은 이 무조건 삭제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정한 조건 하에. 예를 들면 공익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삭제를 안 해도 되겠죠. 다른 공익성이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그 개인의 그냥 뭐 파산 기록이니까 예, 이- 어떻게 보면 개인의 그런 권리가 더 중요한 거죠. 이럴 경우에는 내가 이제 개인은 이제 삭제될 권리를 갖는다. 그러니까 내가 인터넷에서 검색되지 않고 잊힐 권리를 갖는다라고 이제 됐고, 이후에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이게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포인트로 삼고 있는 거는 왜 구글에 요청했을까라는 거예요. 사실 그 기사가 실린 건 언론사니까 사실은 삭제해달라고 되게 힘들겠죠. 근데 사실은 언론사에만 있으면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구글 때문에 검색이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나와 거래할 때 이 사람 누구지?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사람이 신영기 교수를 봤을 때 신영기 교수가 궁금하다. 인터넷 쳐볼 거 아니에요. 그죠? 검색이 안 되면 사실은 없는 정보나 마찬가지예요. 요새는. 그러니까 검색이 되어야 존재한다. 거꾸로 검색되지 않으면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다. 더 나아가서 요즘에 플랫폼에 올라타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다. 예를 들면 배달의 민족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다 어떤 식당들이 각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비즈니스를 했어요. 근데 하나둘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배달이 편리하네, 내 소비자를 확대할 수 있네 라고 하면서 배달의 민족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거의 대부분이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배달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랫폼에 들어가지 않으면 내 존재, 그 식당의 존재가 없어지는 거죠. 과거에는 그냥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비즈니스를 했다면 지금은 플랫폼에 타지 않으면 뭐 그것이 식당이든 아니면 어떤 다른 잡화점이든 어쨌든 그런 플랫폼에 올라타야 나의 어떤 내 비즈니스의 가치가 생긴다. 그거는 예를 들면 진보넷 같은 데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는 과거에는 우리 활동을 알리기 위해서 언론에 의존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도자료 같은 거를 단체들이 많이 발표를 하잖아요. 지금도 물론 하지만 근데 요즘에는 이제 소셜 네트워크를 저희도 많이 쓴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페이스북도 쓰고 트위터도 쓰고 유튜브를 통해서 동영상도 만들어 올려놔요. 그런데 광고를 하지 않으면 사람들한테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아주 유명한 그런 분들이야 그런 거 없이도 소수의 어떤 그런 사람들은 접근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접하는 콘텐츠를 만들겠지만 대다수의 어떤 사람들 혹은 대다수의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한테 갈 수가 없어요. 홍보를 해도 뭐 기껏해야 몇십, 몇백 조회수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플랫폼에서 그러니까 한정된 그런 공간, 한정된 시간 속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는 그 플랫폼에 가야 되고 플랫폼에 가야 될 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또 광고를 해야 되죠. 마치 식당이 배달의 민족에 이제 들어갈 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사실은 이제 들어가는 건 의미 없고 광고를 해야 그나마 이제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건 이제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게이트키퍼로서 빅테크나 플랫폼이 위치하게 됐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론도 플랫폼에 의존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네이버지만 해외에서는 페이스북하고 구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하나의 사례로 호주를 가져왔는데 호주의 사례를 가져온 이유는 호주에서 이런 어떤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법을 세계 최초로 만들었기 때문이거든요. 혹시 보셨나요? 이 뉴스미디어 협상법에 대해서? 이 호주 같은 경우도 지난 10년간 뭐 100군데의 호주 신문사가 폐업하고 뭐 신문사 수가 15% 감소하고 특히 이제 지역 언론들이 많이 이제 사그라졌다. 기자 수도 감소하고 그러니까 이제 공익적인 뉴스가 이제 감소를 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전통적인 미디어, 저널리즘의 어떤 이 몰락하는 그런 것들 어떤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뉴스 미디어 협상법, 뉴스 미디어 바게닝 코드라는 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작년부터 만들기 시작을 했고 올해 초에 이제 법안이 통과를 했는데 뭐 이것 때문에 이제 구글하고 페이스북하고 이제 언론사들하고 협상을 해서 구글과 페이스북이 언론사에 이제 보상을 하는 그런 이 협상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 주요 내용을 보면 이 디지털 플랫폼, 구글하고 페이스북이죠. 디지털 플랫폼하고 언론사가 비용 지불에 대해서 협상을 하도록 하고 합의에 실패하면 독립적인 중재자, 정부겠죠. 독립적인 중재자가 플랫폼이 지역 미디어에 지불해야 될 가격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문광부가 네이버는 언론사에 얼마 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플랫폼이 뉴스 노출 알고리즘을 변경할 때 언론사에 이제 고지하도록 했고요. 근데 이 뉴스 미디어 협상법의 대상이 사실 페이스북하고 구글로 한정돼 있어요. 모든 뉴스 플랫폼이 아니라 일정한 규모 이상의 뉴스 플랫폼인데 그것에 해당되는 게 이제 구글하고 페이스북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협상을 할 언론사들은 이제 통신미디어청, 우리나라 문광부 같은 데겠죠. 여기를 통해서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뉴스 콘텐츠 대상도 이제 중요한 뉴스로 국한을 했고요. 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이 통신미디어청이 이 대상이 되는 이 플랫폼을 고시를 해야 되는데 이미 이제 페이스북과 구글이 협상을 했기 때문에 그건 안 했다고 해요. 이 법 시행 이후에도. 근데 중요한 건 그거죠. 뭐 이런 걸 통해서 어쨌든 페이스북과 구글이 협상을 했다라는 거죠. 유럽에서는 이제 저작권 문제로 접근을 일단 하고 있어요. 그래서 뉴스 수집 기관, 뉴스 에그리게이터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데겠죠. 뭐 다른 형태의 이제
그 사업자들도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 언론 출판물, 그러니까 얘네들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되게 이제 딜레마가 그거예요. 이런 구글이나 페이스북 혹은 우리나라 네이버 때문에 사람들이 언론사로 안 가잖아요. 언론사 광고 수입이 줄어요. 근데 지금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구글이나 이런 페이스북에서 우리 너네 링크 안 되게 해줄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언론사는 더 망해요. 그렇잖아요. 지금 네이버에서 링크 안 되면 트래픽이 더 줄잖아요. 그죠? 이런 이제 딜레마가 있죠. 근데 어쨌든 이 언론사들은 아니 구글하고 페이스북 니네가 링크뿐만이 아니라 이제 약간 요약하는 게 있잖아요. 너네가 우리 뉴스를 그냥 가져다 쓰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한테 보상을 해. 라고 하는 그런 근거를 저작권법에 마련을 한 거예요. 다만 뭐 이제 개인들도 이제 그런 링크나 요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적이나 비상업적 이용, 그냥 링크만 제공하는 거, 그다음에 아주 짧게 발췌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면책 대상이 됩니다. 저작권 지침 반려 이후에 프랑스가 가장 먼저 법 개정을 하고 이후에 이제 구글을 압박을 해서 구글이 이제 이 그쪽 프랑스 언론사들하고 이 협상을 진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원래는 이게 이제 구글이나 이런 데서 그럼 이 우리 너네 뉴스 링크 안 할게 사실 이렇게 해버리면 오히려 그 언론사는 더 생존이 어려워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이런 것들을 이제 버틸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거죠. 관련해서 한국에도 뭐 몇 개 법안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 논의가 이렇게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사실 한국에서 뭐 이런 법안 논의가 많이 이렇게 토론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뭐 고의적으로 기사 배열을 조작하거나 이것도 좀 이상해요. 고의적으로 기사 배열을 알고리즘 이 기사 배열을 조작하는 게 알고리즘인데 당연히 사업자들이 고의적으로 하지 나도 모르게 하진 않잖아요. 그죠? 고의적으로 조작한다는 게 뭐냐 좀 애매한 건데 어쨌든 기사 배열의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해라. 이거는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뭐 지역 신문 같은데 일정 비율 이상 제공해라. 이것도 저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종이 신문이면 너네 지면의 몇 퍼센트 정도를 어떤 뉴스에 할애해라. 이게 가능할 수 있잖아요. 뭐 케이블 텔레비전이면 몇 개 채널은 뭐 어떻게 해라라는 게 가능한데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퍼센티지라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어쨌든 이런 법안들이 나오고 있고 자 이제 이런 언론에 국한된 건 아니고 이런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빅테크 문제는 사실 이런 독점 게이트키퍼라는 게 이제 독점 사업자이기 때문이잖아요. 이런 독점을 규제하기 위한 그런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단순히 언론 미디어라는 측면에서가 아니라 이제 경쟁 제한 뭐 이런 측면에서 유럽에서는 이제 그 빅테크 규제 법안 패키지라는 걸 발의를 했는데 작년에 디지털 시장법이 있고요. 디지털 서비스법이 있습니다. 디지털 시장법은 이런 디지털 게이트키퍼의 반경쟁 행위를 규제를 하는 법이고요. 디지털 서비스는 이거는 이제 빅테크에 대한 것만은 아니고 불법 정보에 대한 대응을 포함해서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들의 책임, 이용자들의 권리를 규제하는 법입니다. 이 게이트키퍼 규제를 그러니까 우선 좀 중심적으로 보면 이 디지털 시장법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예 이제 게이트키퍼 이렇게 규정을 한 거예요. 얘네들은 빅테크는 게이트키퍼다 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물론 게이트키퍼의 규정을 하고 있어요. 정의는 해야 되겠죠. 당연히 법이니까.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핵심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다. 그러면서 이제 온라인 중개 서비스, 검색 엔진, SNS, 동영상 공유 플랫폼, OS, 클라우딩 컴퓨터, 광고 서비스 등등이 있는데 이거는 더 추가될 수가 있습니다. 집행위원회가 더 추가할 수 있고요. 아직 이건 법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은 아니에요. 법안으로 나온 거죠. 아직 통과는 안 된. 그리고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하게 하고 있어요. 영내 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구체 수치적 기준을 제시를 하죠. 그리고 뭐 3개 이상 국가에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조건. 그다음에 이게 사업 이용자가 있잖아요. 플랫폼이면 일반 최종 이용자가 있고 예를 들면 배달의 민족이면 이 식당이 사업 이용자인 거죠. 그죠? 입주해 있는 사업 이용자는 이런 플랫폼에 들어와야 최종 이용자에 접근할 수 있으니까 이런 사업 이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핵심적인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을
할 것을 또 다른 이제 요건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견고하고 지속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물론 이 구체적인 또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기본적인 개념만 썼지만, 그래서 이런 요건을 가지면 이제 게이트키퍼로 규정이 되고, 게이트키퍼로 규정이 되면 이런 아래에 있는 의무를 수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것을 이제 의무적으로 허용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제3자 서비스와 게이트키퍼 서비스의 상호 운용이 가능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다 이 플랫폼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밖에 있어도 이 안에 있는 사업자들과 상호 이 커뮤니케이션이 상호 운용이 그냥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사업 이용자, 예를 들면 식당이 배달의 민족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자기 생성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배달의 민족이 독점하고 안 준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다음에 광고에 또 이제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사업 이용자가 플랫폼 외부 이용자에게 판촉이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슈가 된 구글 앱이나 애플 앱에서 내부 결제. 지금까지는 이제 여기서 앱에서 결제할 때는 우리 시스템 이용해라고 강제를 했잖아요. 한국에서 법이 세계 최초로 통과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를 들면 어떤 게임에서 결제를 하는데 내가 구글 플레이의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외부에도 여러 결제 사업자들이 있잖아요. 그게 더 훨씬 저렴해요. 왜냐하면 구글은 30%씩 가져가거든요. 외부 시스템은 더 저렴한 걸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지금 이 얘기가 네 번째 게 이제 그런 취지의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플랫폼 사업자가 너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너는 이런 의무가 있어라고 규정을 해놓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유럽의 시민사회단체, 이 EDRI라는 데가 유럽의 이런 정보인권 관련된 단체들의 네트워크예요. 그러니까 한 단체가 아니라 이제 네트워크인데 연대체인데, 여기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취지는 평가를 하면서도 되게 미흡하다, 한계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분산된 개방적인 프라이버시 친화적인 서비스 환경 창출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어떤 환경을 만드는 데는 미흡하다. 여전히 개인정보의 대량 수집과 이용자에 대한 프로파일링과 그다음에 지금 대부분의 플랫폼 사업자들이 무슨 사용료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이제 광고 플랫폼인데 광고가 수익이 되는 거는 이제 타겟 광고를 하기 때문이에요. 개인정보에 기반한 타겟 광고. 그래서 이런 어떤 현재의 비즈니스 모델의 어떤 시스템적 변화를 유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플랫폼 파워.eu라는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 얘기를 해요. 근데 다소 추상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권력을 되찾아 와야 된다. 뭐 할 권력이냐? 픽스할 권력, 추즈할 권력, 체인지할 권력을 가져와야 된다. 픽스는 뭐냐? 뭔가 이제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 이거를 이제 교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자율규제에 맡길 수는 없다. 빅테크 그냥 너네가 알아서 잘 해라고 할 수는 없다. 왜냐면 걔네들은 자기네 이익을 우선시하니까. 빅테크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이제 규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빅테크의 알고리즘에 우리가 종속돼서는 안 된다. 우리 스스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된다. 선택을 할 권리를 찾아오자. 어떻게 찾아올 거냐?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냥 그런 방향성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체인지 바꿀 수 있는 그런 자유. 그러니까 지금 빅테크의 상업적 이익과 정부의 정치적 이익에만 부응하는. 그러니까 빅테크는 자신의 상업적 이익을 원하고 정부는 그런 빅테크가 그렇게 작동하는 시스템이 정부한테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부는 이제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빅테크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 특히 이제 권위주의 정부 같은 경우가 그렇죠. 그래서 빅테크가 콘텐츠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이슈는 사회적 수단으로 해결해야 돼서 이 언론의 자유를 옹호하는 방식으로 우리 스스로가 그런 뭐랄까 이 사회적인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권한을 가져와야 된다. 되게 추상적이죠 아직은. 근데 저는 야 유럽은 이렇게 뭔가 이제 근본적인 시스템의 변화에 대한 추구를 하고 있구나. 되게 부럽더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저는 그냥 현실에 일단 빅테크 인정하고 나서 약간의 어떤 이 규제를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문제의 근원은 페이스북이 알고리즘을 어떻게 바꿔야 된다. 페이스북이 콘텐츠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이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의 근원은 페이스북이라는 한 회사로 전 세계의 어떤 그런 뭐랄까 사람들이 종속돼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훨씬 미디어 환경이 다양화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서 보면 이런 분산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디 그냥 그런 표현 나오는데 페이스북 밖에 있더라도 페이스북 안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아까 이제 상호환성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럼 내가 굳이 페이스북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으니까. 난 페이스북 밖에 다른 시스템에 있지만 페이스북에 있는 사용자들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뭔가 이제 그런 시스템을 꿈꾸는 거죠. 그래서 분산적이면서도 페이스북처럼 가두리, 우리가 네이버도 가두리 양식장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개방적이고 그다음에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그런 환경을 창출하자. 자, 마지막으로 이런 빅테크 규제가 사실은 이제 여러 차원에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개인정보 측면이 있어요. 개인정보 측면에서도 이런 지금 앞에서도 저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페이스북, 구글 다 개인정보에 과도한 어떤 수집, 남용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개인정보 측면에서 개인정보 감독기관, 우리나라로 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계속 감독하고 이제 뭐 과징금도 때리고 이런 이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미디어 다양성 보호라는 측면에 이제 움직임이 좀 대응이 있고 그게 이제 저작권 지침이나 뉴스미디어 협상법 같은 거죠. 그다음에 반독점, 독점 자체에 대한 게 있습니다. 이것도 미국조차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페이스북, 구글 다 어떻게 보면 미국 회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도 이렇게 특정 기업이 독점하는 그러한 뭐랄까 이 시장 환경이 미국의 산업 측면에서도 안 좋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미국 FTC 수장으로 리나 칸이라는 되게 젊은 여성이 임명이 됐잖아요. 이분은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러니까 FTC가 이제 독점 규제, 우리나라 공정거래위 같은 데인데 사실은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커온 데는 그냥 커온 게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경쟁 회사들을 인수를 해오면서 커왔어요. 그러면서 사실상 이제 독점적 지위를 가져왔는데 여기를 독점 사업자로서 규정을 안 한 거죠. 물론 이제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이 뭐랄까 새로운 현상이고 과거의 어떤 기업 행태와는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이용자한테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독점 기업이면 갑자기 막 비용을 높인다든가 이런 이제 소비자 이익 저해 행위가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공짜로 서비스를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용자한테 좋은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인식이 한편으로 있는 거죠. 저는 물론 이제 최근에 보면서 이제 그런 것도 아닌 것 같다. 유튜브만 보세요. 유튜브만 봐도 계속 프리미엄 선전하고 있고 유료화 모델로 선전하고 있고 그것이 아니면 엄청나게 거추장스러운 광고를 감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어떤 독점 사업자의 행태를 여전히 이제 서서 이제 보이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이런 빅테크 업체들이 무료 서비스 모델이었기 때문에 광고 기반의 무료 서비스 모델이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갑자기 뭐 가격을 독점 이후에 높인다든지 이런 행태와는 좀 거리가 있었고 어, 그래서 이제 과거의 어떤 독점 금지법 그다음에 이제 물론 시장 획정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난제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어, 페이스북만 하더라도 SNS 시장이라는 게 뭐냐 뭐 전자상거래 시장, SNS 시장, 뭐 메신저 시장, 뭐 이 시장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어느 바운더리까지 같은 동일 시장으로 볼 거냐. 사실 이게 있어야 이게 독점인지 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그런 독점 규제가 없고 계속 인수합병을 이제 승인을 해줬죠, FTC가.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빅테크 규제를 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가 되고 FTC도 지금 페이스북의 반독점 소송을 제기를 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조세 부분에 우리나라에서도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엄청나게 여기서 이제 수익을 얻으면서도 제대로 납세를 하지 않고 있다. 근데 요거는 최근에 이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금 OECD 차원에서 계속 논의는 해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세 를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글로벌 업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조세 회피처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빅테크 업체들은 주로 어디에 있냐면 아일랜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인세 같은 게 낮은 그런 국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프랑스가 이제 선두적으로 디지털 서비스를 도입해서 또 미국과 갈등을 빚고 뭐 이러다가 OECD 차원에서 이런 논의를 해서 최근에 이제 디지털세에 대해서 이제 합의를 했죠. 그래서 뭐 한국도 득실 따지고 막 그러잖아요. 삼성전자 같은 데는 더 내야 되고 구글이나 페이스북은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세금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런 여러 차원에서 빅테크 이슈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저희 광고를 잠깐 하자면 예, 저희 홈페이지고요. 따따따진보.net 정책 관련해서는 여기 오른쪽 위에 act.진보.net 여기서 이제 주로 정책과 관련된 여러 자료를 보실 수 있고 좀 가이드 같은 경우는 가이드.진보.net을 오시면 되고요. 제 유튜브에는 따져보는 오늘의 기술 이야기 따오기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일단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잠깐 여러분 제가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앞으로 10분 쉬고 여러분 좀 약간 집중력 떨어져 우리가 쇼폼 컨텐츠 뭐 이런 거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집중력이 1시간 넘지 않는다는데 오늘 1시간 동안 했는데 감히 내가 평가하건데 이 강의 내가 볼 땐 탑 클래스 강의예요. 내가 이런 강의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문가 많이 들었는데 진짜 탑 클래스 강의라서 이런 강의 내가 듣기 힘든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또 생각한 게 뭐냐면은 내가 병일이한 오병일 대표한테 나 이런 거 궁금해서 좀 얘기 좀 해줘 하면은 이렇게 자세히 설명 안 해주거든요. 설명 안 해주고 그냥 대충 알아서 네가 책 봐 이렇게 그러는데 여러분 덕분에 나도 꼼꼼히 듣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오늘 보니까 막 엄청난 많은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탑 클래스의 강의였다. 다시 한번 좀 박수를 먼저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리고 자기들 저도 지금 오줌 마려 죽겠는데 그럼 한 10분 쉬었다가 한 25분에 다시 만나는 걸로 25분 다시 만나서 질의응답하는 걸로 한 20분 동안 잠깐 쉬었다 하시죠. 오밀 대표 네, 수고하셨어요. 네. 어, 좀 이따 뵙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나랑 얘기해요. 다시 갔다 와서. 네네. 음.
보니까 그러니까 알고리즘도 있었고 그 개인 정보도 있었고 그런데 제가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규제가 기업한테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개인들은 사실 뭐 시민 단체라든지 어떤 뭐 인권 단체를 통해서 개인의 목소리를 낼 수 있긴 한데 어느 정도 교육적으로 이제 함양이 돼 있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 이 동향에 대해 끌려다닐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다면은 그런 개인들은 어떤 걸 해야 될까? 뭐가 좋을지. 음, 그래서 이 규제기관의 역할이 중요하죠. 뭐냐면 개인정보도, 예를 들면 개인정보를 예를 들자면 개인정보도 그 정보 주체의 권리가 있거든요. 정보 주체의 권리가 있지만 여기서 사실 내 정보 주체의 권리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고, 그러니까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보면 과거에 비해 되게 많이 높아졌어요. 높아졌지만 그건 되게 이제 상대적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되게 이제 뭐 병력 정보라든가 재산 정보 이런 것들은 좀 민감하게 보는 반면 또 다른 정보는 뭐 그냥 어차피 이미 버린 문 아닌가, 뭐 내 개인정보는 다 공유제 아닌가 뭐 이러면서 살기도 하고, 그리고 기꺼이 어떤 약간의 혜택을 위해서 내 개인정보를 주기도 하고, 예를 들면 이제 경품권 음모하고 그러잖아요, 내 개인정보 써주면서. 근데 그 이 정부 주체 권리를 또 자세히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죠. 근데 이거를 개인한테 전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그래서 근데 이제 개인정보, 예를 들면 우리가 그냥 뭐 네이버, KT 뭐 이런 데서 다 내 개인정보 가지고 있지만 거기서 내 개인정보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내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정부 주체 권리로 행사해서 그걸 어, 네 책임 하에 뭐 어떻게 해라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거를 정보 주체를 대신해서 해야 되는 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사실은 작년에 제대로 설립이 됐어요. 우리나라는 상당히 늦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감독기관인데, 개인정보에 대한 감독기관인데, 이전에도 있었지만 이전에 있었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약간 그 심의기구 정도였고, 실질적으로 권한이 있는, 예를 들면 권한이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조사도 하고 뭘 잘못했을 때 시정명령도 내리고 이런 중요한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는 정부 부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거는 행정안전부, 민간 기업이 가지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정보통신망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거는 방송통신위원회, 이런 데가 했는데 행정안전부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중이 제 머리 못 깎듯이 자기가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주체인데 자기를 스스로 정부를 스스로 규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런 정보통신 쪽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는 이제 IT 산업 육성 이걸 같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이해관계 충돌 이런 게 있었는데 작년에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이 되면서 일종의 이제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 기구가 새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오래된 게 아니라 작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 역할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죠. 예. 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부 주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이 그런 또 사람들한테 이게 당신들의 권리다라고 교육하는 그런 역할, 그다음에 그런 미디어 리터러시 이런 것도 이제 강화돼야 되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뭐 그 중학생들 뭐 초등학생들도 그러나 아예 뭐 개인정보에 대한 걸 학교에서도 배우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어떤 이 일상적인 어떤 교과 과정에 그런 게 포함이 돼서 자연스럽게 그런 권리들을 인식하는 뭐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 혹시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고 또 질문하실 분 있으시죠? 예. 제가 오늘 한 이슈가 이 과목 수업하고 관계가 있나요? 근데 거기에 있지. 제가 전체적으로 음. 워낙 이슈가 많다고 하니까 여기 기조가 뭔지 사실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한 거라서. 예. 어떻게 했냐면은 신문 미디어, 방송 미디어 한 다음에 각각의 쟁점 많아. 전통 이른바 레가시 미디어라고 하는. 그래서 포탈로 넘어왔거든. 포탈로 넘어오면 이제부터는 정말 지금 한 얘기로 연결되는데 거기서 멈췄지.
딱 맞는 것 같아. 내 흐름, 내 생각에는. 멈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 시간이 부족한 것도 있고, 내가 공부해서 가르치는 게 힘들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거에서 약간 우리나라 상황은 좀 약간 또 특수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데는 정말 구글하고 페이스북이 다 먹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한축에서는 우리나라는 다르다라고 하면서 뭐랄까 규제 완화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규제를 강화하면 우리나라 네이버 카카오마저 죽는다. 이러면 이런 또 목소리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유럽에서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규제가 되게 체계화되고 강한 곳이 유럽연합이에요. 또 이제 그쪽은 또 전통적으로 약간 뭐 인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공성, 인권 이런 것들을 좀 중요시하는 맥락들이 있잖아요. 미국에 비해서 미국은 되게 자유주의 국가라면 근데 이제 그 유럽에서 그런 규제 시스템 아까 이제 제 강의에서도 유럽에서 디지털 이 패키지 법안이 논의가 되고 예를 들면 인공지능 오늘 다루진 않았지만 인공지능 법안도 유럽에서 최초로 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유럽이 규제 시스템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제 앞서가는 그런 지역인데 우리나라 기업이나 몇몇 전문가분들은 그거는 유럽이 빅테크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평가절하라는 걸 해요. 쟤네들은 빅테크를 규제하는 게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거다. 근데 그 시스템을 우리나라에 바로 가져오면 안 된다. 우리나라는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구글하고 페이스북에 경쟁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도 어쨌든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이제 어떻게 봐야 될 거냐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독점이냐 아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구글의 검색 뭐 비율은 거의 90% 이상일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나라는 아마 네이버가 아직도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는 구글이 독점적 지위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제 또 문제가 있겠죠. 물론 어떤 경우 뭐그 OS 모바일 OS 측면에서는 독점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시장 획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혹은 각 우리나라의 어떤 독특한 그런 환경에 비추어서 약간 해외하고는 좀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저도 좀 아직 부족하고 사실 저는 그 이제 개인정보 이쪽 중심으로 해왔지 독점 문제는 또 경제학적인 측면이 되게 크잖아요. 독점 규제.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지금 좀 공부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이 다른 차원 예. 뭐 인권의 관점이라기보다는 공정 경쟁 이런 독점 규제 이런 관점에서 좀 검토를 해야 된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우리 미디어 쪽에서는 좀 미디어 다양성 관점에서 좀 접근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 네. 질문 좋고 또 질문할 사람 질문하세요. 병주 씨 뭐 물어볼 거 있어? 글쎄요, 지금 워낙에 그 다루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약간 정리가 좀 안 되는 분위기라 저는 조금만 더 정리 좀 하고 그러니까 정리하고 많이 생기다. 쟁점이 엄청 많아 지금. 네,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상원 혹시 씨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상원 씨 질문해. 그 아까 유럽에서 빅테크 기업이 없어서 빅테크 기업에 대한 제재를 많이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은 그 빅테크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 뭐 페이스북이나 구글에 대한 그런 규제를 가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의 권리 침해로도 살짝 이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결국 그 서비스가 매력적이어서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매력을 느끼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거기서 형성한 알고리즘 같은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알고리즘으로 콘텐츠를 추천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주장을 해서 소비자들이 더 이상 그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거는 좀 소비자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관련해서는 유럽에서 이런 규제를 하는 게 정당한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국내의 사업자들이 유럽의 규제 시스템을 우리나라에 가져오면 안 된다라는 논리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지 유럽에서 규제를 하면서 우리나라는 빅테크가 없고 미국 기업이니까 우리가 규제를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그죠? 당연히 어떤 규제가 있으면 그것이 유럽의 기업이든 미국의 기업이든 어느 나라의 기업이든
동일하게 이제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제 규제의 대상을 엄격하게 이제 규정을 하겠죠. 예를 들면 개인정보다. 개인정보 규제는 빅테크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유럽의 기업에게도 적용이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아까 얘기한 그런 논리가 아주 정확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럽은 그러면 예를 들면 인공지능 개발 혹은 그런 IT 산업의 발전 이런 거 포기했냐?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 한국의 어떤 그런 논자들 얘기대로 이런 규제를 강화하면 산업 발전이 저해될 거다. 그러면 유럽은 이 자기네 자체 산업 발전 저해를 감수하고 이제 그런 이 규제를 만들었다. 사실 이런 논리밖에 안 되거든. 근데 유럽에서도 제가 오늘 언급은 안 했지만 거기서도 이제 데이터 전략, 데이터 스트래터지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인공지능, 빅데이터 뭐 이런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들을 내세우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유럽 기업이든 뭐 빅테크든 어떠한 이 기술이 무조건 어떤 규제 없이 도입되는 것이 과연 이제 올바른 거냐. 예를 들면 하다못해 인공지능이라고 한다면 인공지능이 어떤 이 사람에게 이제 위해를 가할 수도 있고 또 공정 경쟁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이제 유럽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서도 빅테크를 이제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오히려 빅테크를 그대로 놔두는 것이 건전한 시장 발전에 저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이게 당연히 이제 소비자의 이익에 저해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규제를 할 때 그 독점 규제 자체가 이것이 소비자의 어떤 권리를 침해하느냐 안 하느냐, 그 기업의 행위가. 우리가 독점 규제를 하는 거는 당연히 그 독점이라고 해서 규제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독점을 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비자한테 해를 끼치기 때문에 규제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따라서 그 판단이 잘못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 취지 자체는 그런 규제의 어떤 취지 자체는 소비자의 어떤 권리를 위한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 뭐 모처럼 우리 다들 한 식구인데 지금 이상희 선생님만 지금 학부생 수업 들어와가지고 지금 몰래 도강하고 있는데 이상희 선생님 한번 질문 한번 해주시죠. 박사과정이 질문하고 있는데 오병열 대표님 지금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 약간 크게 해야 될 것 같아. 네, 지금 더 크게 지금 들리세요? 네, 네, 예, 제가 지금 사실 근무 중이라서 지금 괜찮으세요? 네, 네. 예, 제가 이제 학교 강의를 이제 수료하다 보니까 이런 질 높은 강의를 듣기가 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도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양해를 구하고요. 예, 전 작년까지 복지공무원으로 일하다가 지금은 근로복지공단 선재병원에 잠깐 얹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복지공무원으로 제 말이 너무 빠른가요? 아니, 괜찮습니다. 예, 공무원으로 이제 일을 하는데 보통 그 저소득층에 스마트폰 보급하는 무료로 싸게 보급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 이제 그분들이 하시는 취미는 TV가 왜냐면 TV는 케이블료가 나가니까 오셔서 관공서에 오셔서 공짜 인터넷으로 공짜 전기로 하루 종일 유튜브를 보세요. 그럼 제가 이제 그 인터넷을 연결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이제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시면 다 정치적인 거예요. 예, 다 뭐 진짜 뭐 듣던 그런 걸 다 믿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한번 홈파콜라라고 한번 쳐봤다가 아주 유튜브에서 지금도 가끔 떠요. 한 번 쳤는데 지금 떠요. 근데 지난달에 친 쇼팽 콩쿨은 한번 이제 궁금해서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그거는 잘 안 떠요. 그러니까 그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상업 이익이나 영업 그 정치 이익에 좀 지나치게 알고리즘이 치우쳐 있다는 게 좀 제가 확실히 느껴질 그런 정도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저는 이제 망치를 대면 몸만 보여서 그런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가 인터넷이나 유튜브밖에 없으신 분들은 그것만 보고 다 믿으시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 TV도 보시고 시사인도 보시고 한겨레도 보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의견을 접하시는데 그분들은 그거를 알고리즘 따라 계속 보다 보니까 정말로 믿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게 노인분들이 이렇게 모이시면은 그걸 정말 믿으시라고요. 난
나는 아니지. 나는 나이도 있고 나는 저 보수 국보수 파가 아니지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어쩌다가 이제 뭐 100만 유튜버의 뭐 신사임당 이거 보면은 저는 평생 노동을 해서 돈을 벌었는데 저 일하면 일하지 말고 빨리 주식 공부하고 부동산 투자해야 될 것 같아요. 알고리즘이 또 계속 그렇게 떠요. 근데 제가 지금 바빠서 주식 공부를 못 하고 있는데 그렇게 떠요. 근데 제 아들이 내년에 중학생이에요. 걔가 이제 또 봐요. 엄마, 나 서울대 갈 수 있을까? 대치동 애들만 서울대 간다는데 나 갈 수 있을까? 야, 무슨 소리야, 공부만 하면 가지. 엄마, 나 취업할 수 있을까? 아, 엄마, 나 결혼할 수 있을까? 심지어는 이제 13살인데 이런 얘기예요. 아, 엄마, 나 결혼할 때 지분해줄 수 있어? 이렇게 말하고 이게 미쳤나 했더니만 보니까 저 추천가 유튜브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이나 상업적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좀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 알고리즘이 좀 있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대표님 말씀대로 사회적 이슈는 사회적 수단으로 해결하는 게 맞는데 아무래도 이런 쪽에 있어서 언론을 접하는데 빈부차가 굉장히 많이 나고 만약에 저희 아이가 제가 너무 바빠서 새벽에 나왔다가 새벽에 들어오는 엄마라면은 그런 건 아니야 현실은 아니야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까 제가 좋은 부모는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런 언론의 이런 특정 부의 편파가 부의 차이에도 빈부 차이도 굉장히 좀 클 거라는 생각이 좀 전 들었어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사실 프랑스는 스마트폰을 한 번 신청하면 한 달이 걸려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그날 바로 나오죠. 근데 프랑스가 먼저 그렇게 거기에 이제 벌금을 매겼다는 게 굉장히 좀 놀랬고 우리나라는 그 정도 수준이 되려면 어느 정도가 돼야 될까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마지막까지 세 번째 할게요. 제가 이제 관심이 있는 부분이 복지나 이쪽이다 보니까 빈부차 이쪽이다 보니까 대선 후보들을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뭐 기본소득 이런 건 얘기하는데 기본소득 말고 그 이외의 문화나 사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어떤 건의 사항이 좀 있으신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저 청강생이 지원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자, 1번 알고리즘에 치우친 알고리즘에 대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알고리즘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하나는 그 대부분 이제 인공지능이거든요, 요새는. 이제 이건 빅테크든 아니든 인공지능 알고리즘 문제는 또 많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인공지능 학습 과정에서의 어떤 편향 문제, 이것도 일종의 이제 그런 편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어, 이제 그런 문제가 많이 얘기가 되고 그 하나의 그 뭐랄까 이 해결 방안으로서 아까 이제 법안에서도 그랬지만 일종의 그 논리를 공개를 해라 라는 것도 하나의 이제 대안으로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수준까지 공개를 해야 될 거냐 이건 또 그 나름대로 쟁점이에요. 예를 들면 소스 코드를 공개한다고 사람들이 알 거냐 모르잖아요. 사실 소스 코드 공개해도 그죠? 그럼 사람들한테 유효한 정보가 뭐냐 사실 이런 문제가 되겠죠. 또 예를 들면 내 검색 결과가 어떻게 나왔으면 이 검색 결과 예를 들면 네이버에서 뉴스를 나한테 보여주는 원칙은 뭐다. 그래서 최근에 네이버도 자기 뉴스 알고리즘 공개했었죠. 그것도 뭐 하나의 의미 있는 이제 사례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자발적으로 한 거고 그런 것들을 그 이제 뉴스든 아니면 뭐 그 배달의 민족 같은 어떤 이 전자상거래 업체든 뭐든 간에 그런 알고리즘에 대해서 기본적인 로직을 공개해라라는 것까지는 상당히 이제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이상 더 가는 거는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느냐부터 해가지고 영업비밀이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반론들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빈부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 문제뿐만이 아니라 하나는 이제 알고리즘 문제가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격차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또 증폭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는 뭐 해결 방안이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공감을 일단 하는데 그것과 유사한 사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인터넷 인프라가 발전을 했지만 아까 페이스북 알고리즘의 피해가 특히 뭐 인도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아프리카 그런 개도국에서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페이스북이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누구나 이제 모바일을 통해서 인터넷 접하죠. 그죠? 근데 그 나라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 페이스북이 사람들의 데이터, 그러니까 통신사와 계약을 맺고 사람들이 무료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일정 용량의 데이터를. 그런데 그 데이터로는 한정된 사이트만 접근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페이스북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페이스북은 인터넷이에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페이스북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정보 소스를 접할 수 있다면 페이스북 알고리즘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또 자기 개인적 차원에서는 좀 이렇게 교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제한된 사람들한테는 그런 알고리즘에 종속될 위험성이 더 커지는 거죠. 그건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제 이 개도국만큼은 아니지만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인 격차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리터러시, 그러니까 어떤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말씀하신 부분들도 이제 충분히 그러니까 공감이 간다라는 걸 일단 말씀드리고 마지막 질문이 뭐였죠? 아, 뭐였죠? 신영 교수님? 질문이 다 된 것 같아요. 저 회사에 세 가지였던 것 같은데. 일할게요. 저 일할게요. 아, 네. 마이크 꺼져 있습니다. 신영 교수님 세 가지 마이크. 했는데 저도 마지막 걸 모르겠는데 무슨 말인지. 예, 어쨌든 뭐 잘 답변해 주신 것 같아요. 지금 뭐 물어볼 게 많은데 제가 나중에 이런 거라서 좀 전교를 대상으로 한 번 더 강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전 개인적으로 들었고 오늘은 어쨌든 우리가 주어진 시간이 있고 또 학생들이 아직 방학이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 수업이 있어가지고 아, 네. 일단은 수업을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오늘 오병희 대표님의 그 강의는 다 녹화